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제목이 개혁기 중국 도시화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인데요. 제목은 사실 뭐라고 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특징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도시화라고 얘기해도 굉장히 너무 큰 범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만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회주의 시기 이전 사회주의 시기입니다. 이전은 좀 못하네요. 사회주의 시기 도시화의 특징이고 두 번째가 개혁기 도시화, 세 번째가 도농 이용구조, 네 번째가 개혁기 중국 도시화 축소판 성중촌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천 도서가 보름도 있는데요. 일단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49년 10월 1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을 하죠. 그때부터 1978년 말까지를 사회주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마오쩌둥, 모택동이 살아있던 시기죠. 76년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78년 이후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개혁기라고 하는 것은 7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농 이원군들은 그 말 그대로 도시와 농촌 이원 구조 듀얼 시스템이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 2, 3에서 이제 중국의 도시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의 어떤 사례랄 거예요. 중요한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내용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성중촌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징적이고 하지만 개혁기 중국 도시화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랄까요.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 도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보로는 전부 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서 뭐 요즘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고 항상 그 얘기가 많이 되는 탄소 배출의 문제라든지 또 신에너지라든지 국제정치 문제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죠. 이건 중국어로 됐고 이거 한글판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대중교회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중국 지도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중국이 굉장히 크죠. 일단 대체로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 영토로 국토는 이제 세 번째 크다고 얘기를 하고 한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미국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국은 그 본토와 알래스카와 그리고 하와이까지 합친 미국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960만 제곱킬로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한 100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네, 사회주의 시기죠. 말씀드린 대로 49년부터 78년인데 여기서 도시화라고 하는 건 그 말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도시화입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도시화인데 그때는 그 핵심의 특징이 굉장히 완만했다, 느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9년 10월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했을 때 도시화율이 10.6%에 불과했어요. 근데 당시 인구가 얼마냐면 5억이었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49년에 이미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였는데 5억 중에 약 4억 10%가 얼마죠? 4억 5천만 정도가 농촌에 살고 나머지 5천만 정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78년 사회주의 시기가 한 30년 지났을 때 17.9%, 그러니까 불과 7.3%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78년 말, 즉 80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 10억이었어요. 10억에 17.9%니까 1억 7,900만 정도만 도시에 살고 나머지 8억 3천만 정도는 농촌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인구는 2배로 늘었지만 도시화율은 불과 7.3% 증가합니다. 그 다음 78년 만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개방을 하고요. 여기 개혁개방은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흔히 말하는 계획개방, 두 번째로는 계급투쟁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계획개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탈사회주의, 즉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일당 국가가 있지 않느냐, 그럼 사회주의가 아니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왜냐? 그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 전부 다 시장주의자예요.
주장입니다. 이름은 공산당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대부분의 그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그 관련 합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유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한국과는 좀 다른 자본주의 특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78년 이후는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국가로 변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개혁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년에 2010년 57.4%, 지금 17%에서 물론 시간이 한 30몇 년 지나긴 했지만 무려 40% 증가했죠. 그 다음에 작년에 6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14억이거든요. 14억 중에서 67%만이 67%가 도시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도시화율이 사회주의 시기에 49년부터 78년 사이에 정체되어 있냐? 첫 번째는 중공업 위주 경제 발전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가발이나 또는 무슨 뭐 학용품이나 또 화장품이나 신발 이런 거 생산하는 데 관심이 없고 중공업 생산에 핵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생활 후 생산. 그러니까 생산이 먼저 중요하고 생활,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다. 그걸 저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또 그걸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중공업 생산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도시를 생산 도시. 무슨 얘기냐면 중국 공산당이 49년 10월 1일에 공고했을 때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기존의 도시는 전부 소비를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도시를 사회주의적인 도시로 바꿔야 된다. 그 사회주의 도시의 핵심은 뭐냐? 생산이라는 거죠. 따라서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 도시의 핵심적인 기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소비재 생산의 핵심의 경공은 경시될 수밖에 없었고 시장 주소와 서비스업은 금지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수요가 일자리를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계획경제 실시로 도시의 상품 교육과 시장 유통 기능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금 중국 가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뭘 사고 파는 이런 기능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쪼그라든 거였죠. 49년 혁명 이전과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행정적 관계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호구제도인데, 그러니까 정체된 이유가 여기 호구라는 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농업포구나 비농업포구, 농업포구 쉽게 말해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비농업포구는 도시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공업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농업 부문에서 추출했다. 이건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농민의 도시 이주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49년 공부하면서 만든 헌법에 모든 인민은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했지만 사실상 이주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민으로 태어나면 도시를 못 가는 거죠. 그 반대를 가능했어요.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왜냐하면 농촌에 가서 살기 싫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도시화를 막는 좀 전에 말했던 호구제도라든지 중공업 생산 이런 식의 것들도 있었죠. 그 반대, 이게 리버스 어버나이제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도시화도 존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화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겁니다. 즉 도시 사람들을 농촌으로 쫓아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주로 청년이나 지식이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농촌에 주로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쫓아보냈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3번은 주로 정치 운동이었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화대혁명이니 어쩌고 운동이니 이런 거.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국방 목적에 의한 역도시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960년 초 정도 되면 마오쩌둥이 당시 이제 권력자였죠. 생각하기에 소련과 미국이 협력해서 우리를 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우리의 적이고 미국도 우리의 적인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그 특히 연해 지역이라고 바닷가 또는 중국과 소련과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모든 군사 설비나 공업 시설 이런 거를 내륙으로 옮기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삼선건설입니다. 그게 64년부터 무려 80년까지 16년 동안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업의 시설이나 건물들이 옮겨가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들까지 다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1, 2, 3선이라는 거는 뭐 설명을 필요해서 바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저 지역이 3선이고 1선은 저렇게 바닷가 아니면은 소련하고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쪽은 이게 적들의 공격에 취약하니까 그쪽에 있는 것들 모두 내륙으로 옮기자라고 해서 3선 지역으로. 그래서 주로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사천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운남성, 여기 귀주성인데 주로 저 지역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여기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 이주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다음에 어딜까요? 그때 얘기하자면 있었던 주요 도시들인데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스촨성의 청두나 도시 수도죠. 그 다음에 윈난성의 여기 쿤미이나 또는 충칭이나 또는 뿌이저우 이런 도시들은 그때 본격적으로 공업 도시가 돼요. 말씀드린 대로 연해 지역이었던 만주, 당시 공업이 발달했던 만주 지역이었던 기업이나 공장들 통째로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이 공업 도시가 되거나 또는 기존에 약했던 공업 부분들이 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건설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그 말씀드린 64년에서 80년까지 한 16년 동안 흔히 기초건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이라고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저쪽에 투자됐어요. 저렇게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내륙 지역의 공업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철도들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이런 도시들이 생기는데 이게 판즈와라고 하는 사천성 제일 남부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그 공업도시고 지금도 뭐 군수나 아니면 금속 뭐 이런 중공업들이 발달하는 도시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완전히 산골이고 계곡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업도시나 또는 도시가 들어서기 위한 입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당시는 말씀드린 이데올로기적 이유 때문에 연해 지역에 있던 일선 지역에 있던 그 공장이나 시설들을 강제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 관련된 영화가 예전에 개봉돼서 네이버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개업기입니다. 78년이고. 개업기는 또 무슨 특징이 있느냐 했지만 흔히 말하는 생산력 해방과 시장의 부활, 시장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회주의 시기 우리가 볼 때 78년부터 49년부터 78년 시기에는 중국은 그러니까 시장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시장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 쉽게 보자면 어떤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가게나 이런 것들 우리 시장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주 발달하지 못했고 특히 당시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큰 차이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사람들의 소득이 주로 현물의 형태로 주로 갔어요. 월급을 받으면 현금이 아니라 현물의 형태로 주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 화폐가 없잖아요. 화폐가 없으니까 그 화폐를 가지고 살 시장도 모르는 거예요. 뭐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리고 두 번째 민간 부분과 개인의 생산 접근성이 아래로 분출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을 풀어준 게 개혁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게 자본주의 꼴이라고 금지되어 있었고 그다음 시장기재, 개인, 기업, 지방정부도 경제 주체의 경제적 동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또는 돈을 벌겠다는 것에 한 길로 달려가게 할 수 있는 뭐랄까 오케이 사인이 떠드는 게 말씀드린 개혁개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도시화시키고 하지만 그럼 개혁개방은 뭐냐? 기존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 다음에 여기 공짜는 공산주의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공적이다 할 때 공짜예요. 그래서 공유제에서 공유제 위주의 다종 소유제 경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 같아요.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것 뜻하는데 국가나 지방정부를 제가 소유하는 것 제외한 다른 형태의 소유제도 생겨나기 예를 들면 뭐냐면 사적 소유가 강해졌다는 것. 기존의 중국은 사적 소유라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게 불법이었고. 근데 물론 이제 개혁개방 직후는 아니지만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의 법에 의해서 물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물권법이 뭐냐면 사적 소유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이게 생겼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적 소유자를 허용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유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 소유나 또 지방정부 소유라는 게 있긴 하지만 동시에 사적 소유도 당연히 지금 중국은 인정돼요. 그 다음 인민공사에서 허벌 노동제. 인민공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집단농장이에요. 집단농장. 생각하시고 허벌 노동제는 뭐냐면 개별 농가가 농업 생산과 그리고 경영에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존의 집단농장과 다른 거죠. 집단농장은 뭡니까? 집단이 어떤 뭐 인민공사는 인민공사 이런 집단이 농업을 생산하고 경영에 주체가 되었고 개혁개방 이유는 그게 아니라 농가가 그걸 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국유기업이자 현대적 주식대기업. 여기 국유라는 그 말은 스테이트 오wned 국가가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여기 국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가리킵니다. 근데 현대적 주식대 기업은 뭐냐면 이제는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아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차이나 모바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사용자가 8억 정도 됩니다. 그 기업도 국유 기업이지만 그 기업은 주식제 기업이기 때문에 심지어 외국인도 그 차이나 모바일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현대적 주식대 기업이 중국 기업들의 압도적인 것입니다. 거의 뭐. 그 다음에 이전에는 당연히 국가가 모든 걸 결정했죠. 가격을. 그게 계획경제잖아요. 근데 개혁개방은 그거예요. 시장이 기본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그 오해하기 쉬운 그런 사회주의니까 절대 안 돼요, 지금. 동시에 지령성이라는 거 뭐예요? 나중에 쉽게 말해서 국가가 명령하는 계획경제라는 거예요. 가격을 하고 너는 여기에 이런 걸 공급하고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팔고 이런 걸 모두 다 결정해요. 그런 계획경제였다가 지금은 국가는 거시 규제화합니다. 그거는 한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만 통제하는 지금 중국의 정부가 모든 걸 뭐 가격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걸 규정하고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개입의 정도는 확실히 한국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그걸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평균주의적,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비슷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아시겠지만 신문만 봐도 나오지만 소득 차이 굉장히 심합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해도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 취업하면 소득이 괜찮아요. 금융부문 은행이라고 그럼 당연히 폐쇄해서 개방을. 이게 흔히 말하는 개혁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78년 아주 도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도농 이원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제목이 Urban Rural Dual System입니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거죠. 이원 구조. 개념은 이게 뭐냐?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호구제예요. 이게 호구제는 사실 좀 이렇게 보통 골 때리는데 호구는 선천적이고 그 다음에 핵심이야. 목에 의해서 결정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1965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인민이에요. 자기 호구는 누구에서 결정되냐? 엄마에서 결정돼요. 이유가 이제 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시 아버지 엄마의 호구가 뭐 도시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농촌이면 당연히 자식은 고민할 필요 없이 첫 번째는 도시일 거고 두 번째는 농촌일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엄마의 호구가 다를 경우에 아버지는 도시고 엄마는 농촌 또 그 반대로 아버지는 농촌이고 엄마는 도시 이 경우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모계를 묶어놓은 건 왜 모계를 묶어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 남자가 그러니까 정하면 도시 남자가 농촌 여자하고 도시 남자하고 아니죠. 도시 여자가 농촌 남자하고 결혼 확률이 제일 적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농민의 도시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민들끼리 결혼을 하고 농민들끼리 결혼을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역도시화도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왜냐하면 너는 농민들에게 가서 뭐 일을 해 또는 가서 배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른바 들어보셨겠습니다. 하방을 당하는 거죠. 하방을 당하면 젊은 사람들끼리 뭐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녀 사이에. 근데 그 경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 여자가 농촌에 내려가서 농촌 남자하고 결혼할 확률이 제일 낮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 호구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막겠다. 그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호구를 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의문이 나는 게 그럼 왜 도시 인구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느냐?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시 중국은 아까 우리가 그래서 완만한 도시화를 얘기했잖아요. 인구의 뭐 이게 좀 아무리 많을 때도 한 10% 정도만 도시에 살고 나머지는 다 농촌에 살고 그 이유가 뭐냐면 1949년 초부터 1978년 한 30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정부에 가면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중공업 건설이에요. 중공업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겁니다. 기계, 뭐 철강, 조선, 선박, 특히 군수, 에너지 뭐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돈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49년 초 10월에 건국했을 때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90%는 농민이고 흔히 말하는 그 공업시설은 아주 몇 군데만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 상해 지변, 또 하나가 그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만주국이라는 이름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만주. 여기 말고는 중국은 공업시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공업. 그런데 49년 건국했을 때 중국 정부 지도자는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는 경공업 필요 없고 바로 중공업으로 중공업 건설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1960년대 아시겠지만 무슨 특히 옛날에 부산에 그 주산업을 신발이나 아니면 심지어 가발이나 또는 섬유 이런 거 팔아서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1970년대 중공업 산업으로 그 산업구조를 전환을 했잖아요. 위주로. 그게 일반적으로 흔히 산업국가, 그 산업 고도화의 과정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했는데 중국은 그 반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국하자마자 기반 농업에서 바로 중공업이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공업부터 중시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시 49년 건국했을 때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1910년대, 20년대에 20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그때 어떤 시기입니까? 중국이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1912년에 흔히 말하는 중화민국이라는 게 들어섰지만 사실은 중국의 그 큰 나라가 온갖 열강들에 의해서 다 뜯어먹히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조개라든지 반식민지라든지 만주의 심지어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이른바 괴뢰국가도 등장했고 그리고 온갖 외국인들이 다 약탈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화민국은 이름만 통일국가였지 국가로서의 역할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 생각했던 건 뭐냐면 부국 강병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1910년대, 20년대 서구 열강의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군사력 그리고 어떤 경제력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는 걸 보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수나 특히 중공업 위주나 공업과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49년 초에 건국했을 때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인구 5억에 압도적인 이 인구가 농민이고 그 다음에 무려 아편전쟁부터 거의 150년에 100년 가까운 온갖 전란과 그 다음에 뭐 반식민지 뭐 침략 그리고 심지어 국공내전이라고 국민하고 공산당이 싸우잖아요. 내전까지 경험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갈릴 때 갈린 상황에서 공산당이 집권해서 중앙민공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해할지에 대해서 이른바 로드맵이 없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사회주의 이렇게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로드맵을 가르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군 소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아시겠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건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년 정도에 그러니까 이 중공업화와 군사공업을 굉장히 발달시켜가지고 나치를 물리치고 2차 대승전국이 되잖아요. 그걸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당시 건국 초기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한테는 대안이 없었고 그냥 소련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중공업화거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직접 관련했을 때 그 두 가지 아까 말한 두 가지 이후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국 전쟁이에요.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휴전까지 가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엄청난 많은 피해를 받고 특히 인명의 손실이 굉장히 컸죠. 그쪽 근데 이제 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국군 유엔군은 어쨌든 당시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이긴 하지만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웠고 그래서 이건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중국 군사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1910년대, 20년대 자기 나라가 서구열강에 의해서 튕겼다는 걸 본 그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련의 지도, 세 번째 한국 전쟁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1949년 건국하자마자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중공업을 간다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시겠죠? 중공업은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유난히 흔히 말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에요. 기술도 아니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 산업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본이 많이 드는데 당시 건국 초기에 사실은 소련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소련도 한계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해외 원조, 뭐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미국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한국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벌 때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중공업, 자본 집약적인 중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어디서 추출하냐? 밖에서는 도저히 추출할 방법이 없고, 그럼 우리가 국내에서 추출하자. 그게 바로 농업부문에서 추출하는 거죠. 쉽게 말해 농민들을 착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농민들을 착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공업부문에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산업화를 이루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거예요. 농민들이 착취를 당해야 되는데 그 농민들이 다 도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도시 가는 게 마음이 없어요. 그게 바로 호구제도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씀드렸던 모계로 묶어 넣으면 말씀드린 대로 도시 여자가 농촌 여자와 결혼할 확률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넣은 거죠. 그게 78년 이전의 중국이에요. 그래서 58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법률이 아니라 조례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건국 이후에 중국 인민들은 많은 어떤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을 법이 아니라 저렇게 조례에 있는 거예요. 조례가 뭡니까? 조례는 그 말 그대로 행정부가 지정하면 바로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하더라도 사법적인 절차나 또는 국회라고 중국 인민대표대회라는 국회가 있는데 그걸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제정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58년 1월에 만들어서 지금도 약간 내용이 바뀌기는 했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60년부터 말씀드린 농업보호, 농민과 비농업보호, 도시민은 사회경제적 차별을 해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쉽게 말해 도시민으로 태어나면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장, 거주 등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드린 60년대 중반에 중화민국 북경 시민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일자리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정부가 배제해주는 일자리 가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무상교육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의료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되고 그 외에 뭐 사회보장 그다음 특히 주거.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 주택이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때는 사적 소유가 없기 때문에 살 수는 없지만 사용권이 보장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농민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농민은 국가가 좀 전에 말했던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장, 거주 이런 식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보조금, 국가가 기업을 통해서 그런 식의 복지랄까 혜택 이런 거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거죠. 근데 농민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 농사를 망치면 그냥 배를 쫄쫄 붓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풍작이 되면 조금 더 낮게 사는 거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이런 농민들이 당시 인구의 90% 또는 80%, 85%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농업부문 또는 농민들에게서 착취를 해가 도시에 있는 시민들 또는 공업부문에 집중 몰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했다. 그게 49년부터 78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살아있지만 개혁개방 초기 80년대, 90년대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만 들어보시는지 모릅니다. 농민공이라는 말이죠. 요즘 한국에서 TV에서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중에서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요? 중국 기시라고 하는데 차별 이런 게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중국 도시민들의 농민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의 이제 그 호구제도의 기원은 사회주의식의 공업화인데 기원에 있는데 그 특징이 첫 번째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빅푸시 인더스트리얼레이션 그 말 그대로 모든 자원을 공업화의 한결로 쏟아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경제를 직접 통제하고 자원을 신규공장 공장 건설에 투자하고 뭐 그런데 밑에 GDP 비중을 보시면 52년이 건국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공업이 GDP의 30 차지하는 비중이 18%. 근데 78년까지 살짝 증가하죠. 농업은 오히려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제일 밑에 이건데 제일 밑에 보시면 농촌의 거대한 이용도 무슨 얘기냐? 인구의 당시 10억이었는데 78년에 인구 10억 중에서 농민이 무려 8억 3천만 정도 됐는데 그 농민이 생산하는 농업이 전체 GDP에 차지한 비중은 28%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론 좀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농촌에 거대한 잉여노동력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5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50명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도시로 이주를 못하고 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개혁 개방이 되면 쉽게 풀려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풀리면서 도시로 이동해가지고 도시의 저임금도 문제가 돼요. 그게 1980년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현상이고 그때 중국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도시에 이주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기초해서 그 상품 만들어서 특히 유럽하고 미국에 팔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명령경제고 국가가 모든 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농업 직체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농업 같은 거예요. 농업 좀 차이가 나지만 인민공사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획당국,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너는 뭘 생산하고 어디에 공급하고 얼마에 팔아까지 다 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커맨딩 이코노미, 지령성 경제 체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 가격이라고 하는 거. 뭐 경제 기초 배우는 그 기초만 배워도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 가진 미시적 분배기능 이런 것도 완전히 깡패를 무시하고 있어요. 시대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당시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국가뿐만 아니라 당이 거의 일체가 돼가지고 그 기업이든 또는 관료 부분이든 뭐 심지어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른바 인사권 또는 행정 능력권 이런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건데 이건 세 번째로 보시면 협상 가격차라고 하죠. 협의 원칙 가격이라고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price seizur라고 나오는데 이거 쉽게 말하자면 좀 이따 도표가 나오는데 농업 생산 쉽게 말하자면 농산물하고 공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협상 가격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그 중국만이 아니라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1960년대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거 중국하고 차이는 중국은 저걸 국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저거를 이렇게 저런 구조를 심화시켰고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그 이후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타있냐면 농산물을 싸고 그다음 공산물은 비싸. 여기 싸다 비싸의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원가에 비해서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구의 절대 다수의 농민이 생산하는 농업 생산물은 원가보다 조금 더 이문을 붙이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팔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팔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인구의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도시 쪽에서 생산하는 공업 생산물은 그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업 생산물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얘기하자면 뭐 트랙터나 이런 식의 그 뭡니까? 그 중공업 제품도 있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이러저러한 경공업 제품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공업이나 경공업 제품 모두, 그러니까 도시민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구의 절대 다수의 농민들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간단히 이런 겁니다. 농업 생산물과 공업 생산물의 부등가 교환.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인 농민이 생산하는 농업 생산물은 손해를 보고 팔고, 인구에 얼마 안 되는 도시민이 생산하는 공업 생산물은 그 폭리를 취하면서 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흔히 말하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잉여가 이전, 시험 착취가 돼요. 그걸 가지고 중국은 성장했던 거예요. 그게 사회주식 중국 경제성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이게 프라이스 시저즈라고 하는 건데 위에 보시면 저 위에 그래프가 그러니까 공업 제품의 도매 또는 소매 가격이고요. 밑에가 농업 제품의 도매 혹은 소매 가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즉 그러니까 가위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거를 협상 가격 차라고 프라이스 시저즈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시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소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계획경제가 사회주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은 굉장히 분권적 사회주의였어요. 여기 분권의 의미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획경제니 무슨 지령성 경제에 의해서 뭘 생산하고 뭐 가격까지 심지어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권이에요. 근데 그 분권이라는 건 사실은 중앙정부가 의도해서 지방정부에게 너에게 많은 권한을 주겠다라는 측면도 반정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측면이 뭐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운동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씀드린 개혁개방 하기 전에도 이미 지방정부가 중국의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 또는 경제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저거랍니다. 이미 사회주의 시기부터 중국은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발전과 뭐 경제적인 어떤 설계와 기후 이런 거에 관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개혁개방 하자마자 뭐 일본은 뭐 요시당 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아까 말했던 경제성장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당시 중국어선을 배웠을 때 예전에 이런 거죠. 소련에 내가 오늘 시민인데 내가 A라는 공장에 다니까 일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때려치우고 이른바 노동시장에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이직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였어요. 70년대. 근데 중국은 그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직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이직하자마자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그건 바로 그냥 사회적으로 사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국은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직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 내에서 B라는 부서와 C라는 부서 사이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B라는 부서에서 C라는 부서로 옮기는 것조차도 힘든 부서가 있어요. 뭐 그걸 설명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입니다. 즉 사회주의 시기에도 중국 도시는 아까 말했던 비록 인구의 17%밖에 안 살았다고 하지만 그 도시 내에 이미 인구가 거의 미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다음 주택이 부족하고 교통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어디나 사람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자리를 그만두는 순간 그 일자리는 누군가에서 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자리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게 아무도 자기가 이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노동시장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중국 사회주의 시기에. 근데 소련은 있었고 그게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이념으로 사회주의 뭐 이런 식에 의해서 비슷한 사회라고 보기 힘들고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근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경직적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서방의 대중문화, 서방의 어떤 무슨 음악, 서방의 소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금기시대에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비판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 거는 소련 굉장히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죠. 그게 중국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챕터인데 성중초인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면 뭐라고 할까요? 흔히 그 랜드스케이프 또 얼버스케이프 도시 경관 뭐 이런 거를 볼 때 뭔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데 이게 왜 다르지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제목을 보시면 성중초 여기 성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 중국 가운데 초는 그러니까 마을이죠. 그래서 영어로 village in the city 또는 urban village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안에 있는 농촌. 근데 이게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읽어보시면 행정구역상으로 도시지만 그 원주민은 현재 혹은 과거에 농업하고 쉽게 말하면 농민이에요. 원주민이.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도시 안에 농민들이 살던 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보다 외지에서 유입된 이농민, 쉽게 말해서 다른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훨씬 많이 더 거주하기 때문에 외래 이농민의 주거 군락지. 쉽게 말하자면 좀 이따 나옵니다만 북경에 어느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원래 그 주민 자체가 농민이에요. 근데 그 농민이 사는 그 지역에
사천성 농민들이 돈을 벌겠다고 북경에 와가지고 그 농민 지역에서 예전에 세들어 사는 거예요. 또는 땅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성중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연구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중국적인 현상이고 중국에 말씀드린 그 사회주의 경험, 중국식 도시와 중국식 어떤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데 연구소들이 꽤 있습니다. 홍콩이나 뭐 서방에서 마찬가지고요. 이거 대표적인 건데 이거 어디입니까? 선전이죠. 선전은 딱 뭐 생각나시는 거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전은 1978년 말에 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를 지정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도시의 1인당 GDP로 중국 최고고요. 북경의 상해를 능가하고 그 다음 저희가 초고속 도시화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1978년에 인구가 한 수십만밖에 안 돼 지금 한 1,500만 정도 되거든요. 폭발적으로 인구가 지금 많으셔요. 또 하나 중요한 데는 저기 기본적으로 그 중국에서 유명한 사투리가 없어요. 왜냐? 저기 대부분이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지 사투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 최첨단 고층 아파트 사이에 저런 이상한 것들이 보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최첨단 고층 아파트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저게 먼저 있었어요. 다른 지역같이 고층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의 원래 성중촌이나 농촌이었다가 그걸 밀어버리고 저는 고층 아파트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저 성중촌은 남은 것들이에요. 저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좀 접사해서 보시면 이런 여기 그 다들 건축하시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딱 보시면 건물과 건물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저기 들어가면요 낮에 들어가더라도 대낮이 되나 햇빛이 이렇게 일선으로 일직선으로 선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일선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좁은 지역에 건물을 높게 올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중요한 건 도시계획당국에서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개입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불법이에요. 건물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 많은 수백만 또 어떤 수십만 정도의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주거를 해야 되는데 주거할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게 좀 살게 방치를 하고 중요한 건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럼 여기 안 살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을 어떻게 돌리고 아이폰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드론을 누가 생산해?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이거나 비싼 사람들이 저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건물들은 중국 사람들은 그 속어를 뭐라 하냐면 키스 건물이에요. 뭐냐면 건물이 하도 가까워서 창과 창 사이 키스할 정도 또는 악수할 정도로 가깝다 해서 악수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죠. 이건 광종입니다. 광종을 아시겠지만 그 선전 바로 위에 있는 광동성이 수도잖아요. 그리고 그 인구 한 1,600만 되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 1월달에 갔을 때 저 기억나시죠? 그 우리 걸었다. 그래서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좀 뭐랄까 위험한 슬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들어가 보면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식당들도 가격도 싸고 맛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냥 도시예요 도시. 좀 좁이는. 근데 위에서 저렇게 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역이 아닌 외국인이나 또는 뭐 이 지역 광주 시민들도 저런데 광주 시민들도 저런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싸고 맛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데 몰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되게 싸거든요. 호텔이나 이런 거. 이런데 이거 먼저 철거 직전. 왜냐? 아까 이제 주변에 있잖아요. 결국 이것도 개발이 돼요. 밀어내고 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를 좀 설명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띵즈후라고 참고로 제 앞에 있는 정자가 못이에요. 네일. 그래서 우리는 알바끼라고 말했죠. 중국어는 못바끼라고 말해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면 도로 한가운데 건물이 저는 뭐냐 당연히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건물을 밀어내고 도로를 내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버텼는데 못바뀌 한 거죠. 그래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거. 그 다음 여기 뭐라 써있냐면 그 앞에 뭐 이러저러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써놓고 내 집을 돌려다고 이렇게 써놓고 오른쪽에 저런 것들. 저런 것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시 앞으로 가시면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중화인민국 헌법에 보면 토지에 관련 규정이 나와 있어요. 물 한 잔 마셔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사적 소유가 없습니다. 사적 소유가 없고 토지 형태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간단히 도시 토지하고 농촌 토지로 나뉘어요. 그것도 아까 호구를 농촌 호구, 도시 호구, 즉 비농 호구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와 농촌. 그래서 중국의 도시와 농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도시 토지는 뭐냐? 도시 토지는 소유 주체가 국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토지는 뭐냐? 농촌 토지는 그러니까 집체 토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 농촌의 지방정부가 소유권 행사해요. 근데 제일 큰 차이는 소유권을 누가 행사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도시 토지, 농촌 토지는 원칙적으로 딱 세 가지 정도로 쓸 수 있어요. 하나 뭐냐면 경지, 쉽게 말하면 농업 생산을 위한 거. 두 번째가 뭐냐면 택지제라 쉽게 말하면 농민들의 주택을 지을다. 주택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세 번째가 뭐냐면 농업 건설 용지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창고도 필요하고 때는 그 댐도 필요하잖아요. 무도하고 저수지 그런 정도. 이 세 가지만 딱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농촌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장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거 못 짓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사회주의 시기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근데 개혁개방이 되면서 도시가 폭발적으로 팽창했죠. 하죠. 인구가 늘어나고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그것도 그거죠. 예를 들자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고속철이 있어요. 고속철을 놓으면 고속철이 예를 들면 농촌 지역으로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 세 가지 용도밖에 못 쓴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0평 정도의 농촌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고속철을 놓기 때문에 일정하게 잠식을 하게 되고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럼 그만큼을 중국 원칙적으로 다른 데서 다시 가져와서 농촌 토지를 만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중국 그 토지법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은 경지 그러니까 경지 무슨 선이라고 해요.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중국 영토 그러니까 중국 국토 960만 제곱킬로의 20%를 반드시 농촌 토지로 쓰게 돼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식량하고 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식량을 기본적으로 자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 20%는 농촌 토지로 묶어놓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수용하면서 날라간 농촌 토지만큼을 반드시 그 수용한 주체가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농촌 토지를 만들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속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있고 그 지방정부 바로 옆에 농촌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도시가 있는데 도시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그 도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농촌에게 야 너네 땅 우리 좀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좀 짓고 우리 그 주택 없는 우리 서민들 거기 좀 살자 이렇게 하면 그 원칙적으로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를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토지를 그만큼의 농촌 토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헌법과 토지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는 반드시 20%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해놨지만 지방정부 그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돈을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토지를 이 아파트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토지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지방 그 농촌 정부는 돈을 많이 챙길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토지 소유권을 팔 수는 없지만 그 토지에다가 토지를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 셈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아파트 짓는 사람들도 세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흔히 중국식으로 얘기하자면 국유 자산 유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방 특히 농촌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지거든요. 제일 큰 자산인데 그 자산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를 속이고 옆에 있는 지방정부나 또는 그 개발업자로 흔히 말하는 짱을 해가지고 그걸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그 생겨난 수익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이미 미국에 미리 보내놓고 나중에 날리는 거죠. 그게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패와 특히 이
아까 말한 국유 자산 유실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농민들은 자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집이에요. 근데 이거 토지에 사적 소유는 없거든요. 대신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토지에 대한 토지는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는데 국가가 받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버티느냐? 저 과정에서 개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때로는 구조적으로 당하는 존재지만 때로는 저런 방식을 통해서 지방정부나 개발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국적인 현상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있냐면 이제 자기 농촌 지역이 곧 도시에 편입이 될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 토지를 활용해서 뭐 아파트를 짓거나 또 쇼핑몰을 짓거나 할 거잖아요. 그 이른바 개발 정보를 알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농촌 지역에 가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가건물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건물만 짓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는 걸로 바로 문을 열수는 그런 정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수용당할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도시의 그 도시와 농촌의 경계 지역에 보면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들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시기에 만들어진 토지 소유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주의 시기가 아니라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문제에 가깝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순이에요. 근데 아까 호구제도라는 걸 하면 사람에 관계될 거라면 좀 전에 이런 거는 토지와 관련된데 이 두 개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 다음을 보시면 특징은 뭐냐면 이 성중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저렴한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대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대에 있는 원래 그 지역 농민이 다른 지역에서 온 농민에게 자기 집이나 땅을 뭐 불법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해가지고 네가 여기서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나면 그 농촌 성중촌이 커지고 그 주변에 이른바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서 흔히 말하는 도시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뭐냐? 이른바 개발 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그 도시정부가 그걸 밀어버리고 아파트 새로 짓고 쇼핑몰 개발하고 이러면 뭐 이게 좀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성중촌을 철거하고 동시에 개발하면서 떼도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북경에 가면 그 서울연구원처럼 그런 데 했거든요. 그쪽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네 그 북경 시정부의 재정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이 좀 전에 말했던 저런 식의 토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좀 전에 말했던 성중촌 개발 이런 걸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이원적 토지 제도죠. 금방 말했던 것처럼 농촌 토지와 도시 토지로 나누는 거. 그 다음 이원적 호구 제도. 그러니까 그 농민 호구와 도시 호구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원래 사회주의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1980년 이후에 개혁개발되면서도 여전히 그 시기에 그 방식을 유지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모순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말씀드린 성중촌이라는 형태가 발생하고 그 성중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에 와서 사는 흔히 말하는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 2억 8천만 명 중국 전역에 그게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급속한 중국 도시화의 대표적인 원인들 중 하나죠. 이거 뭐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 뭐 북경의 사례를 보면 북경 정부가 이거 성중촌 개조를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미리 말씀드리면 기존의 성중촌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불법 이주민들 자기들이에요. 또는 유동인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농민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쓸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갈면 삼키고 쓰면 배부르고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중국의 대도시에 가보면 온갖 식당에서 종업원들 있죠. 또는 또 중국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 중국 왜 이렇게 경찰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들이 아니고 주로 아파트 앞에서 있는 사람들 경비원인데 옷을 그렇게 경찰처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는 뭐 특히 무슨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렇게 농촌이나 또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도시에서 일하는 이른바 유동인구 또는 농민공 또는 저임금 노동자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저임금이 없으면 도시 경제에서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소득을 보면 어떤 도심에 있는데 우리 돈 한 1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그 돈 쓰는 거나 특히 뭡니까? 노동력을 고용해서 예를 들면 가정부를 주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서 이 가능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건 굉장히 잘 이끌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도시 경제나 도시 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중촌에 몰려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좀 이렇게 여러 환경의 조건 갖춰지면 말씀드린 도시정보 그걸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에 개발업자들 불러가지고 아파트 이런 거 지어가지고 떠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중촌 개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성중 개조는 도시정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유동인구를 좀 더 도시 외곽으로 보내버리고 퇴거시키고 동시에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사실 중국의 대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개발 그리고 공간 변화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베이징의 사례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2000년도 초에 북경의 상주 인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북경 호적의 호구를 가진 사람 플러스 외지에서 온 사람을 합쳐서요. 근데 그때 이미 1,4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근데 아시겠어요? 2008년에 북경 올림픽을 8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경 시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올림픽 하면 세계인이 다 오는데 북경 시내 뭐 북판에 그만 말해 성중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허접하게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다 쓸어버리잖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는 그래서 200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북경 시내에 있던 성중촌을 다 외곽으로 쫓아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개발하고 그래서 성중촌 개조라는 거예요. 북경을 보시면 북경이 이게 북경 전도인데요. 참고로 북경의 크기가 얼마냐? 북경의 행정구역상 면적은 서울의 27배입니다. 경기도 사이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는 다 구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15년에 9체제, 16구체, 구가 16개밖에 안 돼요. 서울이 20몇 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 하나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정도가 서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 지금은 그러니까 2015년에 16구 체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현도 있었고 구도 있었어요. 현은 뭐냐? 농촌지역. 구는 도시지역. 무슨 얘기냐면 북경시 안에 농촌지역 행정구역상 농촌지역도 있었고 도시지역도 있었고 그게 현과 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현안에 사는 사람은 토지가 농촌토지 그리고 구 안에 있는 사람은 구는 도시토지예요. 그리고 현에 사는 사람은 토지도 농촌토지고 호구도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북경시 안에 있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철현 설구라서 뭐냐면 현을 철폐하고 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왜냐? 점점 도시 토지로서 도시 토지의 용도 도시 토지가 그러니까 용지가 부족해지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현을 구로 바꾸면서 동시에 토지의 성질도 바뀌고 거기 있던 농민들도 도시용으로 바꾸면서 더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5년 이후로 중국은 북경은 현이 아예 사라졌어요. 전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은 행정구역과 그리고 토지의 성질과 호구의 성질이라는 게 굉장히 맞물려 있고 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계획개발의 그 도시가 측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 예를 들자면 말씀드린 2008년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존에 있던 농민공을 쓸어버리고 도시를 개발하고 뭐 정비를 하는 이런 식의 요구 또는 뭐 이런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바꾸셔. 완전히 뭡니까? 그 공간의 정치 경쟁 이런 거죠. 근데 저거는 북경만 하는 게 아니라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2010년에 상해에서 상해 엑스포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똑같은 저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중국 대도시는 대부분 저런 방식으로 공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북경의 구조인데 이 일주도로 그걸 중국으로 환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1은 없어요. 1은 점이니까 2, 3, 4, 6까지 있어요. 근데 6에 보통 한 요 정도 크기 5환 정도 크기가 서울 정도 크기가 보시네요. 물론 6환은 훨씬 더 큰 거. 그 다음 보시면 이거 뭐 아까 그 얘기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광주 3구의 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부터 광저우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홍콩 위에. 거기도 그 광동성인데 큰 도시 인구가 1,600만 정도 도시인데 저기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래된 거 3구를 개조했어요. 그 3구가 뭐냐? 첫 번째 노후 도심, 두 번째 노후 공장, 세 번째가 성중촌. 근데 이 3구에서 핵심이 성중촌. 왜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광주나 광동성의 도시도 선전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 가장 성중촌이거든요. 왜냐? 광동성이 면적은 북한보다 좀 큽니다. 한 16만, 17만 정도 되나? 근데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광동성 1억이 인구가 넘는 건 원래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광동성이 그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가장 그 신속하게 경제가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각 지역에서 농민들, 아까 말한 농민공들이 돈 벌겠다고 광동성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광동성에는 정말 각 지역에서 온갖 농민공들,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이제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성중촌이 무지막지하게 형성돼요. 저는 이번에 광주에 그걸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차를 타고 지나갈 도로 곳곳이 전부 성중촌인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다 그런 거.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광주시 정부에서는 너무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고 거기서 만드는 그 저임금 상품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광동성 정부가 생각하더라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기에는 흔히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한 거죠. 오래 못 간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어떡하느냐. 좀 다른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저임금 노동이 아닌 그리고 사실 이미 광동성 저임금 노동이 별로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화웨이 본사가 선전했어요. DJI라고 전 세계 최대의 드론 기업이죠. 그 본사도 선전했어요. 이미 선전은 알잖아요. 저임금에 기초한 저임금 상품 생산 기제죠. 지금 하이테크놀로지 도시에 오래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런 기존에 있던 성중촌 같은 경우는 쓸어버릴 거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그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럼 개발 주체가 필요하죠. 이른바 개발상. 그다음 동시에 또 그 기존의 주민들이 있죠. 또 그중에 원래 살고 있던 농민공이 있죠. 그다음 또 그 개발 관련된 온갖 이른바 지식을 제공하는 주체들 있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거버넌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인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저런 개발을 주도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방정부는 나몰라라고 위탁을 받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주도를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다 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 연구 주체고요. 북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주 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고 그 핵심은 금방 말씀드린 성중촌이라. 북경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궤도교통이라고 써요. 이 궤도교통은 그냥 말로 레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철, 고속철, 일반 철도 다 발전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왼쪽이 북경을 이게 이제 여기 북경이고 여기 천진이고 여기 하북선. 근데 하북선이 보시면 천진과 북경을 싸고 있거든요. 하북선 인구도 한 1억 대입니다. 북경 인구 한 2,500만 그리고 천지한 2천만. 그래서 저 지역 전체는 한 1억 5천만 정도의 인구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저기 북경시대 지하철이거든요. 2030년까지 27개 노선까지 확장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북경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이 27배잖아요. 그리고 북경에 놓여있는 저런 궤도교통들 주로 전철이나 이런 것들은 북경 시내만이 아니라 북경 주변에 있는 특히 하북선이나 저런 이런 지역으로 다 연결해요. 교외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경이 서울보다 27배 크긴 하지만 2,500만 중에서 상당수가 도심에 위치해 있어요. 도심에. 왜냐면 북경에서 교회를 나가면 거기는 가부천지 아시겠지만 만리장성 이런 데 있는 농촌지예요. 근데 도심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과밀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저런 식의 이제 궤도교통, 특히 전철 같은 경우를 교회선을 많이 증가시켜가지고 인구를 좀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2004년에 지금 27개인가 25개 노선인데 딱 3개뿐이었어요. 3개 노선뿐이었어요. 1호선, 2호선, 13호선. 그래서 그때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1호선, 2호선, 13호선인데 그때 1, 2호선 60년대에 만든 거고 13호선이 그 이후에 딱 맞는 거였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3호선부터 12호선까지를 짓겠다는 생각으로 13호선을 만든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전철을 지었어요. 그래서 북경을 항상 가면 그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공사 때문에 맨날 바뀌어요. 그 이후 중에 대부분 이제 전철 공사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전철을 많이 깔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저렇게 전철을 이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선인데 이거는 설명만 할게요. 그 말은 동양, 같은 고향이에요. 중국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성중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농민공들 이 산의 도시에 뭐 슬럼지 같은 데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살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 사투리가 심하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것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몰려 살면 주는 1차적인 안정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북경에 특히 저렇게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몰려 사는 곳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었어요. 한 20개 정도. 그 마을들 이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저장이라고 저장성에서 온 사람, 안후이라고 안후이에서 온 사람, 신장 이런 식의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에 가면 따라서 말이 안 통해요. 왜냐면 그 지역 사투리만 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북경시내에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 저장촌이라는 데로 도망을 갔어요. 안으로 도망을 갔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쫓으러 저장촌 딱 들어와서 그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전에 그 들어간 사람 어디냐고 했더니 전부 사투리로 얘기해요. 근데 중국 사투리는 못 알아듣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북경시 경찰 입장에서 뭐 이거 완전 미친 짓거리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중국식 얘기를 하니까 감히 수도 북경에 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자를 숨겨줘 라고 하는 그 게다가 이게는 북경 시민도 아니잖아요. 포구가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저장촌이 당시에 어떤 식의 인식을 가졌냐면 범죄 원상이다. 불법 체류자한테 직결했다. 라고 인식이다가 90년대 후반에 경찰들이 수만 명이 그 달려들어서 아예 철거를 해버렸어요. 저항도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동양촌이 굉장히 성중촌의 형태로 많이 발달을 했었어요. 뭐 저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업종이 달라요. 허난촌은 좀 쓰레기, 온갖 폐기물 이런 거 모으는 게 전문 업종이고 안의촌은 주로 전자제품 폐기물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는 북경대학 남쪽에 가면 그 중간촌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90년대 유행하는 그 해적판 DVD 있죠. CD 이런 걸 파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추천도 없는데요. 이건 뭐 제가 읽은 책이니까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이고 그 외에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저장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경제에 관심 있으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본 책. 가장 일반적으로. 그 외에도 이런 책도 있고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집된 박배경 선생님이랑 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센터에서 나온 저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나중에 뭐 하시면 그 다음 이제 그래픽인데 이건 그림으로 보고 시간 별로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도시화를 그냥 금방 말했던 뭐 사회주의식과 기업의 차이뿐만 아니라 뭐 좀 전에 좀 공간의 정치 경제 또는 어떤 인구의 증가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른바 국제적인 영향력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실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라는 겁니다. 일단 구조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려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왼쪽은 20세기 100년 동안 미국이 쓴 시멘트예요. 오른쪽은 2011년, 12년, 13년 만 3년이 안 되는 동안 중국이 쓴 시멘트입니다. 근데 비교가 어떻게 되면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이펙트를 사람들이 다 몰라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했던 말은 반복할 필요 없고 저 11년, 12년, 13년에 중국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있었다. 그 얘기는 아파트, 때, 교량, 도로, 온갖 큰 인프라 쳤다. 근데 왜 하필 쳤다?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하나 뭡니까 1달러에 뭐 한국 돈이 뭐 2천까지 올라가고 완전 패닉 상태가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이
그때 후진타오라고 들어보셨죠? 시대였는데 그때 중국이 특히 상해나 광동 우리 아까 봤던 그 지역 중심으로 한 2,500만 명 정도가 해고가 돼요. 실업자라는 거예요. 중국이 위성연결 큰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중국의 당시 경제성장의 핵심 지역이라 좀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해야지라고 해서 미친 듯이 돈을 때려박은 거예요. 그 결과가 절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부터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그 이전으로 이거 뭐냐면 2024년 통계로 중국 지역별 인구 상주 인구 100만 명이 있는 도시예요. 이 아까 숫자가 좀 적은데 한 130개, 14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주 인구 100만 명. 근데 상주 인구 100만 명은 어떤 식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시겠지만 교통, 통신, 그 다음 소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특히 연해 지역 도시들 저 밑에 산동이나 또는 뭡니까 절강이나 또 저 밑에 있는 광동 이런 지역으로 위주로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근데 내륙을 보시면 티베트, 빵이파 인구 100만 도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불교는 이게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선인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인구의 94%가 살아요. 14억에 이쪽에 6%가 살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이거 저건 오래된 문제예요. 근데 국토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왼쪽 오른쪽 6% 94%. 이건 뭐냐면 중국의 고속철도 전부 다 중국 속도입니다. 2008년에 올림픽이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북경에 살 때였는데 북경하고 천진 사이의 고속도가 흔히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도시간 고속철뿐이었고 2020년에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5년이 지나서 그만 더 늘어났겠죠. 폭발적으로. 미국 지도에다가 중국 고속철도를 얹어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게 저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선양이라고 신양이라고 됐죠. 저 위에 장춘 하얼빈까지 아예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불구하고 저 정도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 아시겠지만 고속도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있긴 하지만 거의 우스운 수준이죠. 그 다음 오른쪽 왼쪽 사진을 좀 이따 보시고 오른쪽 보시면 경부고속 1667배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중국 정부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 정도로 진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왼쪽 사진은 뭐냐면 저기가 중국의 신장이라고 거기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사하라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사막인데 거기에 중국이 환사막 철도 그러니까 사막을 이렇게 둘러싸는 철도를 개통했어요. 그 길이가 2,700km. 바로 저거죠. 2,712km. 인프라가 어디서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시멘트가 2011년, 12년, 13년에 썼다는 양 그렇게 많이 썼다는 것 중에 하나는 저런 게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 전력수요 증가입니다. 보세요. 수직상 보세요. 수직상. 비교가 안 돼. 지금 1위입니다. 그 밑에 미국이 있고 그 다음 무슨 뭐 유럽 등등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요원은 도시화가 그러니까 그 전력 사용을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근데 그 전력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화석에너지죠. 우리가 아는 탄소죠. 보세요. 파슬피오, 파슬피오죠. 상대 보면 중국이 압도적 1위예요. The rest of the world. 전 세계 제일 오른쪽 그래프가 전 세계 나머지고 중국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거의 반이에요, 화석에너지. 근데 중요한 건 중국 화석에너지 사용의 거의 반 정도가 석탄이라고. 그 2위 미국하고 비교해서 차이죠. 미국이 전체 양은 중국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뭡니까? 그 천연가스하고 오일이 꽤 되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오일이 중국 훨씬 적고 석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정부도 알아요. 저렇게 석탄 많이 쓰면 물론 이제 중국이 가진 가장 많은 천연자원이 석탄인데 그렇다고 저거를 무조건 쓰면은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중국 1위에요. 글로벌 석탄 순위. 네. 아시아 퍼시픽 다 합쳐서 4.8밖에 안 되고 중국이 91.9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첨가물 생산 수요. 압도적이죠. 저게 물론 모든 걸 도시화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도시화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량 채워야 되고 아파트 채워야 되고 다 철거합니다.
그다음 탄소 배출량 2위 미국이 13.5죠. 중국이 30.9. 그러니까 전 세계 그 흔히 말하는 탄소 배출의 3분의 1은 중국에서 나온다. 그래서 중국에 따라서 도시화나 산업화의 문제는 단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문제. 그 말. 또 보시면 전기차 판매량. 이게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반 이상이 중국이고 그건 대부분이 중국이 자체적으로 씁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굉장히 큰 산업계 변화를 가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북경에 살 때는 전기차가 아예 없었고 그 다음 길거리에 매일 때 돌아버릴 거였는데 요즘은 북경시대 공기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일단 그 흔히 중국 사람들은 그 연료차라는데 기름차가 거의 없어요. 압도적으로 전기차입니다. 물론 공기질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 신에너지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글로벌 태양광 설비 신산量 10년 동안 중국이 많이 해요. 미국 이것밖에 안 돼요. 물론 전년 대비 중국 42% 증가, 중국 20, 미국 27% 증가, 인도가 좀 많이 따라서 87%예요. 한국은 아예 안 보이고. 그 다음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규모 순위. 태양광 발전소 제일 큰 거는 인도에 있는데 상당수는 저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중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배터리 생산 순위. 요즘 배터리도 중국이에요. 보시면 69%가 중국이에요. 그 배터리가 뭡니까? 전기차의 그 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쓰는 그냥 작은 배터리가 아니고 이거 더 앞서 태양광 발전. 지금 왼쪽에 보시면 폴리실리콘이 있고 인곳이 있고 웨이퍼, 셀, 모듈인데 이게 흔히 산업 가치 산선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잖아요. 전부 중국이에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모듈은 웨이퍼는 좀 미드스트림 여기인데 96.8%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많이 공급도 하지만 자기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글로벌 태양광 발전 산업 가치 사실 단계별 중국 기업 분포인데 거의 중국 기업일 뿐만 아니라 자기 그러니까 아까 말 단계별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격렬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도 많고 그다음 태양광 발전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게 풍력 발전인데 보시면 일단 중국이 단계도 1등이고 그다음 2등이 뭐 미국, 독일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그리고 또 글로벌 클린 에너지 금속 중국 지배력.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들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다음 또 하나는 GDP에서 클린 에너지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또 중국은 이미 10%예요. 중국 경제 아시겠지만 GDP 한국 10배거든요. 그다음 이게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문제나 광물이나 국제 정치의 문제까지 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전환이라 해서 에너지 믹스 트랜지션. 즉 지금 25년에 올해 이런데 60년까지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자기들이 계획했는데 일단 지금 보세요. 역시 콜, 석탄이 강입니다. 그리고 오일이 18%,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10, 하이드로 그 다음에 보세요. 풍력이 4%밖에 안 돼요. 핵에너지 3%, 그 다음에 솔라 3%, 바이오매스 이런 건데 지금 저거 중국 정부 생각은 60년에 지금 보시면 콜, 즉 석탄을 3%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는 윈드, 즉 풍력 발전하고 그리고 태양광이 각 24, 23에서 합치면 거의 50이에요. 또 완전 놀란 거거든요. 근데 핵도 심지어 핵조차도 핵 발전소 정말 중국 무지하게 발전인데 핵조차도 저거 계획에 따르면 어딥니까?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풍력하고 거의 뭡니까 그 태양광에 올인을 하고 특히 풍력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풍력도 아시겠지만 육상이 있고 해상이 있는데 해상 풍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상은 기존의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이나 또 이런 식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에 아까 말했던 그 농업 생산이 있는데 근데 해상이 좋은 건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상도 그러니까 근해하고 원해하고 다르니까 뭐냐면 먼바다. 요즘 먼바다를 지금 나가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풍력 발전을 한 기업들에게 근해,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해안선으로부터 5km 정도까지의 있는 풍력 발전은 보조금도 안 줘요. 이제 우리는 또 안 준다고. 즉 먼바다에 있는 것들만 지원할 정도로 지금 먼바다로 나오고 있어요. 먼바다로 나오면 이게
상대적으로 근해에 비해서 그 풍력 발전 에너지 풍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걸 설치해 놓으면 중국이 아시겠지만 영해를 둘러싸고 충돌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남쪽으로 가면 그 아시잖아요. 동남아에 가면 스프레틀리 제도 이런데 그런 데서 자기 영해권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력 발전을 거의 올인하면서 근데 문제는 히터류 구전도를 보면 중국이 또 장난 아니죠. 중국이 저 위에서는 27%. 그 다음에 핵심 가물, 미국의 핵심 가물 중국이 좀. 그래서 사실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하고 지금 협상하면서 뭡니까 그 트럼프가 야 너네 그물좀 내놔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발트가 좀 중요한데 DRC는 뭐냐면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것도 핵심 가물인데 지금 이거는 중국이 이거 생산을 못해요. 근데 그 다음 걸 보시면 황당합니다. 지배력이 달라요. 콩고에 있는 이 코발트 생산 기업 상당수를 중국이 사긴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특히. 그때 북부를 가지고 완전히 그 이 폭락한 저런 기업들 좀 보세요. 이 DRC에 중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콩고 광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국가 뭐 핵심 금속이라고 하는 걸로 중국과 유럽과 미국 사이의 구조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